오늘은 헌법교실 2탄 전에 1조부터 39조까지 헌법교실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 이승용 이사님께서 39조 이후 40조부터 헌법교실 2탄을 해주실 건데 사실 헌법교실의 구조가 이주영 이사님이세요. 아마 헌법교실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오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헌법교실을 이제 손바닥 헌법책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헌법을 읽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 이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헌법책 읽기죠. 그래서 손바닥 헌법책 읽는 건데 읽는 거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한 2시간 걸려요. 네, 2시간 걸려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 매월 한 번씩 또는 뭐 격주로 해서 한 10명, 10명 모아가지고 요 같이 읽기를 했어. 함께 읽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좀 지역별로 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읽기를 좀 합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함께 읽기 할 때 무슨 특별한 기법이 필요하거나 이제 한 건 아니거든 사실요. 그냥 같이 읽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읽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조금 이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찾아서 뭐 헌법에 다 한글로 좀 돼 있으니까 그냥 낱말 뜻 풀이 찾아서 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가 이 헌법 교실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통 이제 읽을 때 시간이 좀 설명이 많고 그러면은 39조까지 하죠. 예, 전문하고 그다음에 총강하고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그래서 전문 434자, 총강 9개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9개 조항. 이렇게 이제 보통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잘 안 해요들. 왜냐면은 이거는 국회, 뭐 행정부, 법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냥 좀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또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잘 읽지 않는데 사실 헌법을 공부하려면 처음부터 거기서 한 번은 쭉 읽어보자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이미 많이 읽으셨겠지만 오늘 또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읽자. 그래서 헌법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읽고 또 읽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읽자라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헌법을 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익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헌법교실에서는 이제 지난번 1강을 강정미 이사님이 해주셨죠. 예, 강정미 이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전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3장부터 이제 그냥 오늘은 3장부터 돌아가면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헌법책을 다 혹시 갖고 계시나요? 손바닥 헌법책으로 보면은 29쪽부터 해요. 29쪽 국회 제3장 국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린 거를 같이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요. 국회 돌아가면서 읽을 겁니다. 제가 쭉 출석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미영 선생님 읽어봐 주세요. 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제42조. 네, 40조, 41조를 읽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입법권, 즉 법을 만드는 그 권리, 법을 만드는 권리는 국회에서 한다라는 거죠. 상권 분립에서 우리가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봤을 때 입법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으로 3장에 국회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행정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행정부보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는 들어가고 입법부는 국회에서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즉 4대 원칙이죠. 4대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구성하려면은 이 네 가지 선거 원칙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이 4대 선거권은. 그래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그래서 현재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계속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현재는 300명이에요. 300명이고 지역 250명은 지역구에서 뽑고 지역에서 50명은 비례대표제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연동제가 돼가지고 연동제 형태로 해서 퍼센트로 지분별로 이제 뽑아가죠. 그러면 이제 보통 선거는 뭐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잘 안 먹네. 커서가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먹지? 저기 안 내려가면 보통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누구나 갖는 거죠. 그걸 보통 선거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몇 살 이상이죠? 만 49년에는 만 48년에는 21세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와서 20세 이상으로 됐던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와서 19세 이상으로 됐고 지금 2021년에 와서 18세 한 살씩 내려가는데 20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다음 17세는 좀 더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것을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16세까지도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보통 선거권이. 또는 그 뽑는 데 따라서 지방의회라든가 교육감에 따라서는 15세부터 보통 선거권을 가지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선거의 반대는 제한 선거죠, 그죠? 맞서는 말은 제한 선거는 뭐 대부분 민주국가 가장 민주국가로서 앞선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불과 한 4, 50년밖에 안 되죠. 이 제한선거에서 보통선거로 들어간 거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처음부터 보통선거를 선언했어요. 우리 1919년부터 선언했는데 즉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이 선거권 제한선거 성별에 따라서 23년부터인가 22년부터 미국은 여성이 선거에 참여하죠.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또 참여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도 많이 귀족들, 특히 귀족들은 두 표를 갖는 경우도 있었어요.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아서는 자산. 이거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그죠?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 시민권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었죠. 돈이 없으면 못했어요. 그런 것 따지면 아직 미국도 좀 그런 건 문제 있죠. 미국도 투표하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얼마씩. 그리고 지식에 따라서 전문가 그러면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는 거의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보통 선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평등 선거는 선거권자 누구나 같은 효력이라는 거죠. 1인 1표. 1인 1표를 똑같이 갖는 거. 차등 선거도 불과 한 1세기 전만 해도 차등 선거는 많았죠. 많았고. 근데 직접 선거를 해야 된다. 누구나 1인 1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자가 투표한다. 라는 거. 우리는 간접 선거인데 대의가 간접 선거는 선거권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는 경우 이제 이런 게 직접 간접 선거가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모두가 다 직접 선거로 되어 있고 대통령까지 직접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이제 간접 선거도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비밀 선거, 공개 선거대에서 비밀 선거를 이거는 꼭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것은 비밀 선거를 해야 된다. 비밀 선거라는 거는 누가 투표했는지 표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투표했는지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보면 투표용지에서 자기 도장을 찍는다든가
자기 이름 쓴다든가 하면 다 그거는 누군지 밝혀지기 때문에 비밀 선거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개 선거는 또 다른 경우에는 많이 공개 선거하죠. 그러니까 거수 또는 기립하세요. 그런 국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호명, 이름 한 명령 불러서 자기 이름으로다가 하는 사람 할 때 기명, 이름을 써서 내는 경우. 투척, 옛날에 화백회의 같은데 투척이었죠. 자기 패를 던지는 거예요. 또는 자기 이름을 세우든가. 그래서 표하는 거. 이동, 줄 세워놓고 OX 해놓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거로 가 줄 서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하도록 정확히 규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강정미 선생님이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예,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뭐 보시면 뭐 그냥 이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특권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43조는 이제 따로 법이 돼 있어서 최근엔 점점 더 국회의원들이 겸직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아직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것. 특히 장관과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헌법 제11조에서는 우리가 11조에서는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특수계급이 되는 거죠 지금. 네, 특수계급이 돼서 여기서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행 범인은 직접 그 자리 도둑질했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하는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가령 국회 문을 한마로 두들겨 부쉈으면 현행범 아니에요. 이거. 현행범과 체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고 있죠. 이런 특수 좀 이거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특히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불체포 특권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무상 즉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은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하는 것, 가령 국정감사 때라든가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라든가 법안 심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롭게 직무 수행을 하려면은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국회의원 그냥 국회 회관 안에서 뭐 자기 사무실을 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에 면책 특권을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까지도 면책 특권을 관례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막강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권자들이 강하게 견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 특권을 관행적으로 마구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 윤태규 선생님이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46조. 윤태규 선생님 안 들리시나? 네. 읽겠습니다.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취직 부탁을
너무 많이 하죠. 예, 곽산도는 자기 아들 부탁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나눠 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김용택 선생님 47조 읽어주시죠. 김용택 선생님 안 들리시나요? 네, 알았어요. 네, 차례대로 제47조 네. 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항 정기회의 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예. 네. 그래서 48조는 그 다음 이명필 선생님 읽어주세요. 이명필 선생님. 네. 국회는 49조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수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네,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 동수일 경우, 반반일 경우는 무조건 부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이 캐스팅 보스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넣어놓은 거죠. 최자영 선생님 50조부터 51조, 52조까지 읽어주세요. 최자영 선생님 안 들리시나요? 그래서 이게 헌법 읽기 할 때는 아주 이게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언제 자기 이름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돌아앉아서 하면은 딴 생각들을 못 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돌아앉았을 때는 막 시키거든요. 그냥. 최재형 선생님 안 되시죠 지금? 서건자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서건자 선생님 다음에 최재형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서건자 선생님. 네. 제50조랑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에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조도 할까요? 네네, 거기까지.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이제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되냐면은 그 방청권을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서 그날 신청하면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회 TV에서 다 찍습니다. 네, 다 찍어서 하기 때문에 요청하면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잘 안 보는 거죠. 네, 공개하는 걸 안 봐요. 아마 그 회의 때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국회 감시단도 만들어서 막 2000년대에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 감시단 해가지고 가서 발언 전부 다 조사하고 발언 숫자 내용 적고 막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좀 그런 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면은 많이 그 사람들이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요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폐기 법률이 이게 문제죠. 사실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했다 해서 폐기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회기가 끝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회기에는 다시 또 발의해야 돼. 이런 지금
좀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그 법률안들이 그렇게 폐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혁명 씨 읽어주시겠어요? 디지털 혁명 씨. 우리가 국민 발의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개헌할 때는 이 국민 발의권을 꼭 넣자. 그리고 저희 개헌안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 발의권과 국민 소환제, 이 주민 소환제가 이제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발의권이죠. 그래서 개정안에는 50만 명 이상이 발의하면은 되게 그렇게 넣어놨고요. 어떤 데서는 15만 명까지도 했어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명에도 보통 5만, 1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 수면은 발의가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어쨌든 개정안에는 50만입니다. 그 다음 디지털 혁명 선생님 안 되십니까? 그다음 박희성 선생님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53조부터 읽어주세요. 네, 제53조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대통령은 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은 국회의장이 공표할 수 있게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제의를 통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어떤 그 법안을 할 때는 대개 다수당에서 하잖아요. 다수당에서 통과한 법이라든가 또는 다 양당이 합의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개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이 제의를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가장 유명한 거기 있죠. 언제냐면은 교원노조법 거부합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15일이니까 1989년 3월 9일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교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과됐는데 17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버렸어요. 설마,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의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태우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5월 28일 말 전교제에서는 국민에 의해서 국회에서 제정한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거부했으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전교조를 결성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1600명이 해직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죠. 지금도 좀 그거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때 노태우가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헌법상에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오옥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읽어주세요. 54조.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견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5조도 읽어주세요. 같은 해결하자 그냥 내려갔습니다. 제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네, 정부는 수고하셨고요. 네. 네. 뭐 여기까지 그냥 회계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고, 이래서 12월 말이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야당과 여당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다른 게 있어도 이 예산권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아까 최재형 선생님 혹시 못 읽었었는데 지금 읽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혁명 씨는요? 안 되시나 봅니다. 그럼 다시 이미영 선생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조. 네. 이미영 선생님. 호스트인데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56조. 예. 강정민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56조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비목 그걸 새로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국회에서 딱 해놓은 거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항목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 다음 윤태규 선생님 제60조 읽어주세요. 예,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뭐 에서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힘드네. 예, 이런 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다 좀 손을 봐야 돼. 이게 일본 말수, 일본식 그런 문장투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고, 주류 같은 것도 이거는 일본식 말이라서 잘 우리가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둔하면 되잖아요. 예, 주둔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난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한글화케 하고 해서 청와대안은 저희가 다 수정을 해놨었어요. 그 다음 김용택 선생님 읽으실 차례네요. (61조) (62조요) 안 되시나요? 예, 네. 61조. 네, 61, 62조까지 읽어주세요. 예,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정인의 출석과 정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2조 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고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건 국정조사권이죠. 국정조사권과 질의권 등이 이제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조항이 되겠죠. 이런 조항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명필 선생님 63조부터 읽어주세요.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항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네, 국회 자체 제명권하고 이제 국무위원들 하는 데 있어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엄한 거죠. 거의 뭐 출석이 아니잖아요, 지금. 출석이 아니라 제적의 과반수니까 그렇게 좀 해놨고요. 다음 최재형 선생님 지금 가능하신가요? 그럼 서관자 선생님 65조 서관자 선생님 되시나요? 65조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항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네, 65조까지가 이제 국회 조항이죠, 전부 다. 네, 국회 조항인데 이게 마지막이 탄핵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탄핵을 여러 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시는 내용이죠. 어쨌든 어려운 건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과반수 이상 발의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탄핵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탄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었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의회죠. 임시의정원에서 1925년 3월 1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임시 대통령을 탄핵하고 면직시켰어요. 탄핵하고 면직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임 통치권을 미국에 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왜 유임 통치권을 내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해였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으면서 상해에 오질 않았어요. 왔다가 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상해 정부에 와서 근무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국에만 있다. 이 두 가지가 탄핵의 주요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면직시킨 다음에 곧바로 박은식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근데 박은식 대통령 선출했는데 이승만은 계속 워싱턴 미국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민국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죠.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이었어요. 탄핵한 사유가. 그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새천년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갈라졌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3월 9일인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천년 민주당하고 자민련에서 힘을 합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죠. 그리고 기각됐을 뿐 아니라 결국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죠. 2010년 12월 9일 날 이때는 국정농단이었어요. 그 국정농단의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놓였는데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죠. 그죠? 그것이 헌법재판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그러한 그 세월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인용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 탄핵해서 2번을 성공시킨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디지털 혁명 되나요? 박희성 선생님, 지금 박희성 선생님이 있었죠? 오옥분 선생님 되시나요? 네. 네, 이제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네,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 2항 3항을 이제 이렇게 광범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놨고 그다음에 제67조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명 선생님 다시 읽겠습니다. 네, 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항 대통령으로 선고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권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8조도 읽어주세요. 네.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는 간선제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임시대표단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했고 임시의정원에서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주석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때 처음 정부 수립할 때 재헌헌법에서는 간선제였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다가 52년에 그 이승만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꿔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직선제로 바꿔서 처음 직선제를 하다가 이제 4.19 되면서 또 내각제로 바꾸긴 했지만 5.16 때 다시 이제 직선제를 계속 유지해 왔죠. 5.16 때도. 그런데 72년 이때가 이제 12월 27일 7차 개정 때 이게 제4공화국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으로서 제4공화국 만드는데 이때 대통령을 간선제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000명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장충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선출하는 그런 게 됐고 이때 5,000명이 대통령 선출했을 때 거의 99%가 찬성했습니다. 99% 찬성했고 그 안 된 거는 무효표였어요. 잘못된 무효표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우리 남한은 민주국가고 북한은 독재국가라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친 게 뭐였냐면은 북한은 선거하면은 100% 찍는다고 김일성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보니까 우리도 뭐 거의 99% 그죠? 99.9%까지 결국 북한하고 똑같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참 그때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유정회 국회의원도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했어요.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긴급조치 발동권까지 갖게 되고 이런 독재국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독재국가에서 이제 헤어난 게 우리가 직선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6월 항쟁은 딱 호원 철폐 직선 쟁취였어요. 대통령. 그래서 헌법을 철폐시키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는 헌법을 만들자라는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거죠. 그게 9차 헌법을 한 거고 이 9차 개정 헌법이 이거를 이제 현행 10호 헌법인 거죠. 그리고 이걸로 제6공화국을 탄생시켰고 여기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라는 이걸 만든 겁니다. 이 헌법이 이제 지금 35년째 되고 있는 거죠. 이 헌법 체제가. 그래서 제6공화국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긴 공화국이에요. 긴 공화국인데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제7공화국을 만들려면은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7공화국 헌법 개정은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유신헌법 같은 것도 저기들이 막 혼자 만든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실은 반헌법이죠. 그러니까는 제3공화국부터는 헌법을 짓밟은 반헌법 국가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우리가 대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반헌법, 이거 앞으로 반헌법 열전 쓴다고 하면은 3공화국, 5공화국 사람들은 다 반헌법 열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7공화국은 온 국민이 그래서 7공화국을 온 국민이 헌법을 읽은 다음에라고 해서 이 손바닥 헌법책을 만든 겁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손바닥 헌법책을 읽고 헌법을 잘 알고 헌법을 알고 나서 정말 뭘 고쳐야 될지 국민이 고치자. 왜냐하면 6월 항쟁까지도 국민이 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항쟁을 해서 그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매만진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고 그 여당과 야당이 자기들끼리 그냥 밀실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내보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투표해서 통과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거 제6공화국 헌법 만들 때 개헌할 때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7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다 헌법을 읽고 시군구별로 모여서 헌법 토론을 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을 계속 읽어야 된다. 그냥 한 번 읽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을. 어떻게 우리가 헌법을 한 번 읽고 끝내겠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항상 우리 생활 속에 해야 되고 이런 조항들을 분명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강정민 선생님 일기 차례죠.
69조. 예, 좀 짧게 드릴게요. 강정미 서인님. 그러면은 강정미 쌤 음소거 돼 있어요? 네네. 저 이선아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예. 어, 불러주세요. 먼저 지금 69조라는 부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국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 저희가 현장에서 이 헌법 읽기를 할 때는 69조는 이렇게 한 분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었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고 다 같이 선서하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마음으로, 그죠?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선서를 다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도 해보죠. 다 같이 선서. 선서. 자, 나는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보위하며 보위하며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국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는 게, 요거는 이제 문항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그럼 주권자예요. 그래서 주권자로서라고 이제 대통령을 바꿔서 있는 겁니다. 다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권자로서 바꿔서. 자, 선서. 네. 나는 시작.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국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주권자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여러분은 주권자로서 다 국민 앞에 선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선아 선생님 새로 들어오셨다랬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저 인사만 잠깐 그래도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뭐 읽을까요, 제가? 그러면 70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줄뿐이 안 보이는데요. 손바닥 헌법책 혹시 없으신가요? 네, 현재 없어요. 안 가져오신 모양입니다. 70조 좀 올려주세요. 그거. 네, 좀 화면을 올려주세요. 한 줄이에요. 예. 네. 네, 70조. 네, 좀 70조. 많이 드릴게요. 74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네. 이 국군의 조치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네,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죠, 그죠?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예요. 네. 그 전에는 7년 단임제 때 유신독 제자는 전두환 때 일단은 7년 단임제였는데, 전두환 이건 맞는 거고 유신 때는 4년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 전에는 4년 중임제였어요. 4년 중임제였는데 그거를 3선 개헌으로 바꿔버린 거죠. 3선 개헌 때 바꿔서 박정희가 2번 하고 나서는 3번을 하려고 한 게 3선 개헌이었어요. 그래서 3선을 됐는데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을 해가지고 총통제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7년 단임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전두환은 이제 그걸 피한다고 7년 단임제 하고서 그 다음에 노태우한테 정권을 물려주고, 아마 그때 우리가 시민항쟁에 노태우 정권을 막지 못했으면은 노태우 군사, 그러니까 결국 시민항쟁을 했어도 그 국회의원들끼리 쪼물딱 정치인들끼리 해가지고
노태우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예. 3당 합당 하면서. 이제 넘겼으니까 사실은 군사정부 그대로 간 거죠. 반군사정부. 그럼 그 다음에 원래 군사정부를 얘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전두환 때 칠공자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했어요. 7년씩 7번 하면 어떻게 돼요? 49년 해먹는 거예요. 그게 칠공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호영이 다 이제 거기 들어갔던 애들이죠. 그래서 노태우가 했는데 자기들이 노태우가 되고도 5년씩 계속 해먹을 줄 알았죠. 예, 근데 이제 노태우 정권을 깨고 나간 거. 예, 그것이 그나마 이제 문민정부로 넘어온 거. 그거 다행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이렇게 오면서 했는데 다시 그게 박근혜 때 다시 회귀할 뻔한 거죠. 그죠? 반은 회귀했다가 탄핵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임제 5년인데 이걸 지금 이제 다시 4년 준임제로 하려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게 그거였어요. 4년 중임제를 하자.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도 의논해봐서 해봐야겠죠. 예, 그 다음 아까 윤태규 선생님 읽으실 차례네요. 맞죠? 네, 강정미 이선에 했으니까 윤태규 선생님. 네, 제 75조부터 맞나요? 네. 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1항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항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항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네, 길게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잔뜩 늘어놨는데 다행히도 아직 우리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예, 이 개헌은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시포헌법 하에서는 이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 이명필 선생님 77조. 그 박명숙 쌤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박명숙 박명숙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과정이 좀 생겨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죄송한 거 뭐 괜찮으시고 읽어주세요. 지금도 반갑습니다. 네. 네, 제 77조부터 읽겠습니다. 제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죄송합니다. 네,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87헌법, 이 10호헌법 이후로는 계엄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번 있었죠. 그전에는 뭐 여러 번 있었는데 노태우 때 계엄을 하려고 했어요. 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이 이야기를 보면은 위에서는 계엄하려고 이제 내리면은 연대장급이나 그쪽에서 도로 해체시키고 그래서 군인들이 그때 있던 군인들 얘기 들으면은 연병장에 집합했다가 다시 해산하고 집합했다 해산하고 막 그랬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계엄을 할 뻔했었고요. 그 다행히 그 다음에 박근혜 때 계엄 준비가 됐었죠, 그죠? 예, 박근혜 때 그 탄핵 과정에서 기무사 쪽에서 계엄을 준비하다가 그리고 계엄에 대한 소문도 파다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만약 계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촛불 혁명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는 우리 4.19 때 젊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은 더 죽지 않게 우리 60 이상 된 사람들만 만약 계엄이 나오면은 즉각 땡크 앞에 나가 서자. 우리가 1000명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도 계엄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헌법 지금 87헌법 이후로 35년 동안 계엄 없이 또는 긴급조치 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마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명필 선생님. 네, 78조. 예,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가명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항.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 사면, 가명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명이나 사면이나 영전이나 훈장을 주는 것에 대한 권한을 준 거고요. 법률에 없는 것 중에서 일반 사면을 하려면은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사면을 하려면은 국회에 그 명단을 내 가지고 사유와 명단을 내서 국회 동원, 출석 의원의 과반 이상을 받아야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할 때 가죠. 왜 저기 보통 그 뭐 일반 경제사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생활 이렇게 할 때 몇십만 원 할 때 있어요. 그런 교통법 어긴 거라든가 뭐 좀 이런 거 이제 할 때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명필 선생님이 81조부터 해주세요.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네, 고맙습니다. 상해라서 갑자기 멀어졌네. 소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좋겠는데 특히 우리는 대통령은 겸직을 할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을 일체. 근데 겸직하는 나라도 있죠, 그죠? 그리고 예전엔 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겸직을 완전히 없앤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네, 형사상 소추는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경우 그때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통령이고 이제 일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거죠. 대통령에 관한 게. 그 다음에 이제 2절 행정부. 그 다음 최자영 선생님 되시나요? 안 되시면 서관자 선생님 넘어갑니다. 서관자 선생님 안 되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네. 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네. 군인을 지금 계속 규제하고 있죠, 그죠? 이게 87헌법이니까 군인을 규제하는 겁니다. 군인은 국무총리 될 수 없고 국무위원 될 수 없고 일단 현역을 면해야만 가능하게. 뭐 당연히 대통령은 다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군인은 나올 수 없게 그렇게 해놓은 게 87헌법에서 워낙 그 군인들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국무회의. 박희성 선생님 하실 차례네요. 맞나요? 박희성 선생님. 디지털 혁명시는 아직 안 되죠? 디지털 혁명시? 선생님 제2관 국무회의 읽으면 되나요? 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네. 제89조까지 읽을까요? 네, 뭐 똑같은 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 영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개헌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네, 17까지 아주 길게 잘 읽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거의 다 전체를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총괄하냐? 대통령이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게 국무회의고요. 국무회의에서 또 보면은 17개 조항 중에서 두 번째가 선전 강화예요. 이건 뭐냐면 선전포고 전쟁을 하는 것도 여기 권한이 있어요. 지금. 다만 이때 선전포고 하려면은 하고 나서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적이 먼저 침략했을 때는 먼저 싸우고 선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나중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해요. 언제 그 대통령이 자기 그 자체 위기 탈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중요하게 하는 거 선전포고나 그런 강화 조약을 할 수 있는 거를 맨 위에 놓은 그런 거는 뭐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선생님 90조부터 읽어주셔야겠죠? 5번 선생님 안 계시나요? 제90조 1항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항 국가 원로 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항 국가 원로 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91조도 읽어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제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이 주재한다. 3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92조는 또 박명순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네. 93조. 제92조 1.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3조도 갈까요? 네네. 네. 제93조 1항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항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선아 선생님. 네, 제가 읽을게요. 행정각부. 네. 네, 책 있어요.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지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구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6조 1항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하나여 주임할 수 있다.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하나여 주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계속 읽어요. 이렇게 이제 100조까지 됐습니다. 100조까지가 이제 정부에 대한 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여도 관심이 없어. 네, 그냥 이런 큰 조직이 있다라는 것뿐이죠. 네, 그리고 혹시 뭐 감사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나 이제 관심이 있겠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몇 가지를.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구조가 짜 있다는 거는 이제 읽어봐야겠죠. 근데 이제 5장 법원. 이것도 우리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법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읽었을 필요가 있겠죠. 아까 이선아 선생님 읽으셨죠? 그럼 다시 임명으로 돌아갑니다. 네. 제5장 법원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1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관은 개인기관의 독립기관. 그래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 양심연화 대법원 그 법원농단이 그런 거죠. 대법원에서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예, 그건 사실상 헌법 위반이거든요. 헌법 위반은 엄청난 죄예요, 이거. 예, 엄청난 죄인데 그냥 지금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검사들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 법관과 검사가 지금 동일체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깰 건가. 이거는 국민들이 계속 알고 계속 요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양심에 따라서 정말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다음 강정미 선생님 읽어주세요.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능면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항 대법관의 임기는 능면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항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고요.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상권 분립이 된 건가요?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상권 분립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지금 누가 임명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상권 분립이 안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럼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법원장도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 직접 선거했고 대통령 직접 선거했잖아요. 그럼 대법원장도 직접 선거를 해야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직접 선거를 해야만 상권 분립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감사원장도 직접 선거를 해야죠. 국민들이. 예, 직접 선거해서 감사원장, 대법원장 이렇게 직접 선거하고 각 지역의 검사장들, 검찰 이런 사람, 검찰총장까지도 저는 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직접 민주주의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제7호가 헌법할 때는 꼭 감사원장,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셋을 우리가 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요? 이렇게 직접 선거를 하는. 네. 미국만 하더라도 검사들은 지방검사 선거하죠. 네. 그렇죠. 선거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다만 대법원장이나 이런 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연방정부 대법원인 거고 밑으로 주로 내려가면은 주지사, 주검찰, 주검사 투표들 하죠. 네. 뭐 원래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안관도 다 그죠? 주민들이 직선하죠. 보안관을 주민들이 임명했던 거예요. 그다음 이제 107조부터 윤태규 선생님도 읽으실 차례입니다. 107조부터. 예, 좀 올려주세요. 제107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항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항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네, 108조. 109조까지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고맙습니다. 법원도 국회처럼 다 공개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정치적 사건은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뭐 87헌법 이후로는 거의 다 하죠, 그죠? 거의 다 하고 있고 풍속이 너무 심하게 해칠 경우 이럴 때만 안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좀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재판 이게 마지막인데 군사재판에서 김용택 선생님 읽어주시죠. 예, 제110조 1항 국가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항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네, 이거 참 군사 재판은 많이 수정해야 돼요. 이게 특히 단심제는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든. 네, 그래서 3심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은 대법원에서는 법 절차만 본단 말이에요. 내용을 안 보고. 그러니까는 대법원 전에 최소한 1심은 군사재판 하더라도 2심에부터는 민간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줘야지 군인들의 그 권한이 좀 보호받지 않을까, 군인들의 권리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군사재판은. 그 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엔 별로 없는 거죠. 많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가 87헌법 때 이렇게 있어서 잘 해놓은 이겁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임명필 선생님 읽어주세요.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이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시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5가지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 특히 5항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본인이 부담할 수 없으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져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도 몇 건 헌법소원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예를 들면은 성남에서 초등학생들이 살색이라는 말을 없애야 된다. 그게 차별이니까. 그래서 뭐 살구색 이렇게 살색이라는 말은 인종차별적인 거다. 그러고 해서 바꾼 거라든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육에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역기능적인 것도 했습니다. 역기능적인 것도 좀 여러 가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통합진보단 해상 심판 사건이죠.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이게 헌법 앞에 있어요. 앞에 5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정당으로 해산시켜버린 거죠. 참 불행하게도 헌정사상 지금까지 최초고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은 일이고 다음에도 이런 정당을 재판에서 해체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출장 중 전자결제하는 얼마나 참 이런 중요한 반인권적 문제를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최재형 선생님 안 되시나요? 다음 서건자 선생님 112조. 제112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그래서 이게 6인이라는 게 이제 참 마의 숫자예요. 아까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대법원장, 대통령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6명이 대통령 거라는 거죠. 네.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음에는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관리는 다음 박희성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선생님. 근데 저희 수업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9시 33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방송 수업 언제까지예요? 제가 원래 9시에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그러면 지당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동의를 다른 분이 다 하셨는 줄 알고 아니요, 저는 다 1시간을 했거든요. 1시간을 했는데 시간이 나는 다 끝까지 할 줄 모르고 저는 그냥 오늘 하는 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새실 것 같아가지고 입법부까지 마치고 다음 기회에 이 마무리 좀 하면 좋겠어요. 하게 되면은 한 3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선거부터는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있고 그죠? 경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경제하고 지방자치는 87헌법 때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새로 들어왔고 굉장히 간소하게 됐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경제민주화도 들어있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이고 이렇게 해서 130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줌이 안 하고 그냥 대면으로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읽는 것도 이렇게 차례차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시켜요. 그래서 하고 또는 그 전에 우리 이제 시위에서 할 때는 뭐 랩으로 읽기도 하고 중간에 또 빠른 속도로 읽기, 천천히 읽기. 그러면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갈까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또는 시키는 것도 다니면서 이렇게 앉아 있고 읽는 사람이 이로써 걸으면서 원을 돌면서 읽기, 걸으면서 읽고 딱 멈추는 데서 그 사람 시키는 거죠. 저기 그 수건 돌리기처럼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읽게 하고 재미있게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덜 지루하게.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39조까지는 우리 생활과 직접 관계된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 생활과 큰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읽으면 되고 최소한 저희가 권하는 거는 10명 읽으면 좋다. 10명씩 헌법 교수를 계속 만들어서 10명씩 같이 읽게 그냥 같이 읽고 같이 아는 선에서 그냥 이야기하기. 이런 정도만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3차 교수를 또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때 하도록 합시다. 예. 지방자치하고 하도록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경남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제가 발제를 하고 강정민 선생님하고 서건자 선생님이 그 토론자로 나가는데 그 28일 날 오후 2시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저 2시간짜리 한 3시간 정도 가까이 되는데 다음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저 안성문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그 우리 헌법 강의방에서 하려고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회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헌법에 관련된 일을 하시겠다면은 지역에서 사시면서 시의회 또는 도의회 의원과 소통을 해가지고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안을 해서 발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헌법 130조 헌법 131조에 있는 이거 평생교육의 의무 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각 그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헌법교육 우리 오늘 또 그 이주영 선생님이 상당히 의미 깊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강정민 선생님은 다음 주에 그 좀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지부장이나 지회장님들에게 좀 직접 전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석을 꼭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하시고요. 네. 예. 네. 참 아까 깜빡 잊고 마지막 말 하는 게 있는데 예, 헌법 퀴즈 끝나면은 맨 뒤에 손바닥 한번 맨 뒤에 보면은 헌법에 대한 다짐이 있어요. 예. 이걸 100자로 만든 건데 여기서 이거를 마지막에 다 같이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주권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써서 이제 이거를 간직하는 거죠. 헌법책을 헌법하면서 간직하고 거기에 대한 그 수료증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료증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니까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거 광고는 그렇고 강정민 쌤 광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38분이라 다들 급하실 텐데. 저기 헌법 교실 헌법 읽기를 하면서 진행자가 지금 이주영 이사님 하시듯이 그 법조항 하나하나 이후에 그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행자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덧붙여주면 헌법교실이 더 풍족하게 될 것 같고 이런데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들으셔서 아시는 건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예, 이사님. 뭐 경험도 있고 또 네. 일단 경험이 있으니까 찾아본 거죠, 그죠? 경험이 있어요. 그러셔서 네네. 뭐 87년도에는 다 경험한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인 관계는 아까 그 임시정부 임시헌법부터 5차까지 지금 그 헌법이 다 있잖아요. 헌법 조항 있는 거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몰라도 저는 그래 몰라도 그냥 133은 쭉 읽어보자고 읽으면서 각자 자기가 아는 한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되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만 해도. 네. 예, 헌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자는 그 이주영 선생님의 평소의 그 교육관이나 헌법에 대한 애정이 아마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좀 길긴 했지만 의미 있는 그 강의였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좀 빠지지 마시고 빠진 분들한테도 좀 연락해 주셔서 함께 참석해서 지원 조례가 생활화돼서 우리 전체 국민들이 모두가
헌법을 읽는 국민, 그래서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상당히 2시간 가까이 돼 가는데 14분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나가시고 그대로 계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은 안 보고 하니까 박 기자님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예. 꺼내놓고 봐야 된다. 그냥 막. 예. 서번자 선생님 잠깐 나가시지 마시고 잠깐 제가 이야기 좀 하고 강정미 쌤하고 이야기 조금만 합시다. 네, 서번자 선생님